예,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마련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협 감사로서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목희입니다. 박 예비후보의 이력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따로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박 후보님과의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먼저 박 후보께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전국의 삶의 현장을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찾았던 나주의 화탑 마을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운 유통 또 판로를 개척하고 체험 관광을 통해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노력해서 속가 파동도 이겨내고 또 해외 수출로까지 확대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정당한 땀의 보상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이끌어갈 5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아서 국정의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가고 정책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5년 우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장이니 분배니 이런 낡은 이분법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모여서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박근혜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바뀌어야 하고 정치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정부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를 위한 정치를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대를 비방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앞장서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구태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의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평가받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꿈꾸시는 행복한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 이후에 새누리당의 대처를 놓고 이른바 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박근혜 후보의 지침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거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약속을 드렸고 또 쇄신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약속을 지킬 걸로 알고 계셨는데 이것이 부결된 거,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 또 새누리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이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사당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데 당연히 우리가 사과 드려야 된다는 걸로 마음을 모으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당의 신뢰도 이걸로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그 위기의식을 공유해서 저와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공유를 해서 내린 결정이지 뭐 이게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저도 이거를 해서 뭐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사당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당연히 당사자가 그 평소 소신대로 이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은 사과를 하고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연한 이런 답을 찾아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 결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이렇게 뻗대면서 강변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돈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보면서 박 의원께서 취하신 행동을 보면은 어떤 의지가 부족하고 어떤 책임 회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이랬던 동의안 부결 과정을 보면은 일종의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국회에게 놓겠다는 국회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이 있고 그 한편에는 그래도 그 특권을 지키겠다는 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 진정으로 국민 편이고 특권 배제의 의지가 강했다면은 그날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그 의원들을 독려하셔서 특권을 무언의 어떤 독려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하자면 전쟁터에 장수가 없다 보니까 의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부 다 분기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눈치만 보고 어떤 자기들 편한 대로 어떤 그런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가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 안 하시다가 나중에 정의원에서 어떤 거칠 결정에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평소에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박 의원님의 어떤 그 모토와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길어졌으면 두 번째 관련돼서 혹시 이런 게 이런 미지근한 태도가 혹시 그 지휘회장인 박지만 사마저축은행 회장 지휘회장인 그 박지만 회장이 사마저축은행 관련돼서 신삼길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루설과 관련해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정도원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어떤 똑같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 다른 잣대를 한다는 것은 친인척 비리 감싸기나 또는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당의 그 검증 공세가 계속 강화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믿었어요. 이건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그 개혁을 했고 지난번에 세비 반납도 하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가지고 저는 100% 믿었습니다. 당연히 되는 걸로. 그래서 미리 또 그 약속해 놓은 것을 또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뭐 국회는 또 지도부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이번에 뭐 여야가 다 그냥 어떻게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내게 됐고 그래서 참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제 다시 바로 잡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너무 100% 믿었던 것이 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도부가 엄연히 있는데 그 제가 다 일일이 독려를 해가지고 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당화는 안 된다.
박근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 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제가 없어도 엄연히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가 자신있게 이거는 통과시켜야 될 거다, 이렇게 했다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당이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론이 이제 나빠지니까 뚜렷이 표현을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일 때는 제가 당의 모든 것을 입장을 대변하고 또 뭐 사과할 건 하고 이렇게 했어요. 2004년도도 그렇고 지난번에 비상대책위를 맡을 때도 그랬고. 근데 지도부에 있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우리 언론인들 오시라 그래갖고 내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거는 또 제 입장에서 좀 오버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지도부가 있으니까 엄연히 거기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복도에서 한다 이 얘기가 그렇지 않고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해서 한다는 게 좀 이게 주제 넘기도 하고 지도부를 제쳐놓고 제가 이렇게 나선다는 게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계속 이틀 지나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국회 나오니까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막 거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말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루 상간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삼화저축 동생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좀 흐지부지한 거 아니냐. 또 그때 뭐 이게 끝이다 한 거는 이건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뭐 끝이다 하고 한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소환을 했거나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 그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동생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은 전혀 거기에 관계된 게 없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 동생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다른 뭐 검찰 사법기관에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오는 것도 없는데 그런 구설이라든가 또 어떤 혐의가 없는데도 막 그렇게 말하는 건 많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무슨 어디서 오라는 것도 없고 뭐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동생은 분명하게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 또 저는 그 동생이 이거는 전혀 이게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를 믿는데 제가 믿는 것만으로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니까 믿는다 할 테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얘기가 된 지 오래됐는데 검찰에서 뭐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좀 조사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벌써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동생 문제로 이것까지 연결을 해서 또 동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적으로 국민한테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때 약속한 거고 정말 약속은 굉장히 소중하게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생 문제는 사실 지금 아무 그게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두원 의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한 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박 후보께서는 그 책임을 정두원 의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스스로 걸어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을 그럴 법적인 지금 근거도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사과의 구체적인 행동은 뭡니까? 그렇다면 소속 의원을 출당시키는 그런 방안까지도 해야 되는지 그 한 가지 말씀을 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결국 정 의원 문제도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역대 임기 말 정부 때마다 그 권력형 비리 문제가 많이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 쇄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사면권 구속은 어렵고 사면은 쉽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당연히 통과됐으면 되는 건데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께 참 너무 이렇게 실망을 드리고 분노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드리면서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당이 쓰더라도 당사자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 의원께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면 우리 지금 현행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국회에서 그것도 이제 바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먼저 구속이 돼야 됩니다.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각이 되고 무효가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구속이 먼저 돼야만 영장 실질 심사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법 논리 따지고 뭐 이게 통과됐냐 안 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좀 구속이 돼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좀 이상한 방법으로 돼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아닌 모든 일반 국민들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할 테니까 오라 그러면 두말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구속이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특권을 우리가 내려놓겠다는 사람들이 안 내려놓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뭐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하면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누리겠다고 하는 게 되니까, 이 법이 좀 잘못된 거는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 모든 일반 국민들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내려놓겠다고 하는 마당엔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당사자 마음이 이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고 나오면 뭐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역시 당사자가 해결하실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명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치 국가가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식의 말이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이런 게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국민한테 법 지켜라 한다고 그게 와닿지도 않고 또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도 지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행복 3대 핵심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게 경제 민주화를 이렇게 꼽을 만큼 주요 공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 대선 캠프에 김종인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아직 근데 구체적인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새누리당은 대체적으로 기회균등과 공정 경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벌 계획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이렇게 여당과 박근혜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얼마 전에 당내에서 김종인, 이한구 두 분 간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재벌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종인 전 의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현실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생각과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님의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러면 재벌은 아주 때려서 해체시켜야 된다. 절대 그런 입장은 아니시고, 또 이한구 원내대표님도 재벌은 감싸서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닌 걸로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두 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서 좀 무슨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얼마든지 어떤 대화와 이걸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허구라는 이런 이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새누리당 또 제 경우는 경제 민주화가 그 경제력 남용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러 가지 그 거래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한다는 거라든가 또 대주주가 뭐 이렇게 대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재벌 해체 내지 재벌 때리기가 아니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해외에 뻗어나가서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을 더 많이 키우고 이런 긍정적인 면은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시장 지배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 여태까지 그런 법이 있었지만 실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은 안 하고 계속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구호로. 이거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공정거래법 또 이런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라도 이런 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차단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그 중소기업이고 뭐 대기업이고 할 것 없이 그 공정한 기회 속에서 어떤 그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거는 경제력 남용보다는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어서 그 소유 지배 구조 뭐 저기 총액 총출제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신이 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드리는 방법은 이런 공정한 기회와 또 투명한 시장 이거를 만들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런 공정한 틀 속에서 남용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살리고 부정적인 거는 최대한 그 개입을 해서 그 확실한 법치로서 막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 쪽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재벌 해체로 가자는 건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시고 짧게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 주체가 조화로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출마 선언문에서도 그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부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겠다, 부자 증세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꼭 어떤 증세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복지 수준과 또 조세 부담과의 이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어떤 국민의 공감대 없이 하게 되면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민 대타협이라는 이런 그 장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제 그런 격차를 줄이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뭐 꼭 이거를 증세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박 후보님이 2007년에 내세우셨던 경제 부분의 핵심 공약은 줄푸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기업 친화적인 성장 정책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세우신 그 핵심 공약은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좀 5년 전과 스탠스가 많이 변했다라고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시게 됐는지, 경제 상황이 바뀐 건지 아니면 경제 철학이 바뀌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으니까 경제 민주화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이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하는 게 절박한 과제였고 줄푸세는 경기를 부양하는 기본 뭐 경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근데 그것이 지금 경제 민주화하고 배치가 되느냐? 저는 그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줄이라는 것은 이제 세율을 줄이자는 건데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어떤 그 저소득층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이 그 세율이 내려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나라 곳간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재정이 뒷받침 안 된 복지를 하는 거야말로 헛고인데 규제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외에서도 투자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 곳간을 든실하게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복지를 우리가 확대하고 더 좀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거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는 이제 법치를 바로 세우자 하는 거는 이 공정거래라든가 시장의 이제 어떤 경제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바로 잡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제 민주화하고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밀실 졸속 추진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박 후보도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이렇게 추진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회 외통위하고 이제 국방위에서 일단 논의가 있었고, 청와대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데, 박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차기 정권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 소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라든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같은 부분은 다음 정권으로 좀 넘겨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박 후보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이 사안의 민감성을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참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 보호 협정을 24개 나라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다음 정부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것보다는 여야 간의 상임위에서 절차 내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민 공감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기 말에 이런 대규모 자금이 드는 이런 것은 이게 잘못하면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 정부로 넘기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같은 문제도 저는 이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야말로 지금 초우량 기업으로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공운영회사에서 이걸 배우겠다고 벤치마킹 하겠다고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인천 공항을 이렇게 막 서둘러서 매각한다 이거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금융 지주 이거 매각도 이거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공적 자금을 얼마나 최대한 회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단순히 회수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 발전까지 내다보고 민간에게 이거를 맡겨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둘러서는 안 되고 다음 정부로 넘기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세대 전투기 이것도 굉장한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전력 증강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지금 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 국가 이익에 맞게 이 협상을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남한의 모든 대화 제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권과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포석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는 개방 조짐에 대해서도 비관론,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긴급한 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김정은 지금 어떻게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제가 자신 있게 뭐 이렇다 하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기회를 갖게 됐을 때 정상회담 이 부분은 뭐 항상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문제는 이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어쨌든 남북 간의 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이제 우리 국민이 그때 이제 그 큰 피해를 입고 사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다음에 신변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거기 그냥 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거는 뭐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산 가족 문제, 이것도 참 그분들이 많이 연세가 높으셔서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두 번째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문제, 또 이런 인도적인 문제는 좀 이렇게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치 상황이 변해도 좀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도록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기자들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니까. 박 후보께서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장점이고, 또 1974년 유경수 여사 서거 이후에 포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시면서 국가, 국민, 안보,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담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와셨고 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확신이 오히려 좀 소통에 방해가 된다, 또는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 타협, 설득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 또 능력 발휘, 이런 21세기 리더십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며 그 덕목에 관련해서 박 대표께서는 그런 리더십의 덕목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당이 아주 그냥 문을 닫기 직전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냥 갑자기 맡게 돼서 이 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서 또 이렇게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좀 몇 달을 했는데 선거 후에 그렇게 국민들이 참 분노하고 좀 뭐랄까 신뢰를 저버렸다고 막 이렇게 질타를 했던 당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됐을 때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보다는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기 확신이 강하다.
근데 그렇게 저는 뭐 제가 다 옳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물론 나중에 결론은 제가 내릴 수밖에 없지만 책임지고 전부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주변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주변의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또 그냥 또 제3자 얘기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저로선 최선의 국민들께 제가 답을 드릴 때는 이것이 국익에 맞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바른 그런 거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적인 걸로 말한다든가 편향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책임 또 국민들이 제 말을 믿어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묻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섰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독단으로 하는 거하고 오히려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융통성 문제도 그렇죠. 좋은 게 좋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에 불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화로서 풀을 수 있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충분히 의견 수렴해갖고 결론을 본 건데 이걸 또 뒤집는다. 이거는 오히려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을 키우는 거라서 제가 당 대표할 적에도 충분히 우리 국회의원 얘기를 다 들었어요. 며칠을 걸려갖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다 합의를 봐서 결론을 봤다. 그래서 국민들께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후에 또 이거는 아니다 하고 또 나오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대표 권한으로 이거는 충분히 의견 수렴했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이미 발표한 거고 우리 당론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거는 그렇게 제가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러다 또 어떻게 바뀌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국민과 소통이 안 되겠죠.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 덕목 그거는 역시 신뢰는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 신뢰라는 게 뭐 단순히 믿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그동안 처리해왔고 약속을 어떻게 지켰고 또 도덕성의 문제는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가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국민이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 지도자는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뢰와 원칙이 우리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국민 통합 아닙니까? 우리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 분열은 안 된다. 거기에 있어서도 어떤 신뢰와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정말 대화도 많이 갖고 또 필요할 때는 설득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모든 의견이 잘 좀 공감대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은 항상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청문회에서 5.16에 대해서는 국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2012년 현재에도 동일한 입장이신지요? 또 관련해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21세기의 박근혜 대선 후보 리더십의 내용으로 부친 리더십에서 개선할 점, 또 내지는 극복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요즘 5.16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니까 어떤 시민이 답글을 달고 이렇게 한 거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글이 돼 있었냐 하면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든 구테타로 부르든 5.16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5.16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그 사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5.16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참 우리 국민들이 초근 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정말 그 너무너무 세계에서 뭐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서 힘들게 그 가난 속에서 살았고, 또 그 당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그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볼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그런 걸 볼 때 바른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옳으니 그르니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역시 이것도 그 국민의 판단 그리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리더십에서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결과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가난하고 못 살았던 가장 큰 이유가 우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5,000년 가난하게 살고 외국에 수모를 당하고 침략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엽전이 뭐를 하겠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는데 뭐 새마을 운동이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 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자신감을 일으켰다는 거. 결국은 국가 발전이라는 건 지도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신감에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거거든요. 이 성과가. 그런 것에 불을 당겨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이 리더십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과 관련해서 아까 유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역사의 그 판단에 이제 맡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도 이거는 찬반 논란이 아직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고 또 우리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그 피해를 보시고 또 고통을 겪으신 분들 또 그 가족분들께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진심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유신에서 일어났던 그 뭐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해 갖고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우리 민주화가 더욱 활짝 꽃피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그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정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 철학이나 안보관, 뭐 세계관, 외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 이런 부분을 밥상머리에서도 듣고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뭐 여러 번 거의 생활에서 항상 듣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정치 철학이나 뭐 경제 철학 이런 거가 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대와 지금 시대는 엄연히 너무나 달라진 세상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시대에 그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최선을 다하신 거고 저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또 이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그 최고 권력층에 계시는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은 참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를 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시고요. 그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박지만 씨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법조계에서는요. 그 조카 되게 아끼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와 관련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게 참 관리하기가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유력한 대선 주자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어떻게 이용도 해보려고 할 수도 있고 접근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가족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 선택을 받아서 큰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제 이름을 팔아서 하는 일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속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렸고요.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또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4년도 제가 당 대표 할 적에도 그 특검 상설화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당이 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여당이 반대를 해갖고 통과는 시키지 못했지만 이 권력형 비리, 친인척 비리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설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아주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면권도 아주 분명하게 제한을 해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부 고발자를 철저하게 잘 보호를 하고 또 제보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취하고 해서 그런 것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실의 뭐 비리라든가 또는 이제 주변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특별 감찰관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임명을 해서 청와대 대통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5.16 직후에 만들어진 정수장학회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박 위원장께서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이달 말부터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야당은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께서는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최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관두라고 하는 게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계획과 그런 야당의 사회 환원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야당 사회 환원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익법인으로 환원이 됐는데 이걸 환원을 또 하면 이게 어떤 개인한테 갈까봐 정말 이게 자꾸 돌면은 말이죠. 어쨌든 이게 이미 환원이 된 건데 또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말 5년 내내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갖고 이거를 뭐 유족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해결이 났겠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원하던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저보고 해결을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부도 뭐가 없어서 못한 거를 제가 뭐 지금 이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아는 사이니까 물러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이사들이 아니 왜 뭐 때문에 와서 간섭하냐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예.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원로그룹 중에 6인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친형이 포함이 되셔서. 그런데 그분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셨지만 지금 임기 말에 대부분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됐거나 또 불명예 퇴진하셨습니다.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박 대표께서는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주변에 7인회라는 그런 친목 모임요. 원로들이 이제 많이 모여 계신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 혹시 또 이런 그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그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우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후보께서는 7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인회 얘기는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 하면 그 야당에서 얼마 전에 7인회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 처음 들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원로 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가까운 분들이 모이셔서 뭐 어떤 때는 5분도 모이고 뭐 4분도 모이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냥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하신 적이 있어서 여러 번 못 갔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시간을 이렇게 좀 제가 내가지고 가서 뭐 뵌 적이 한두 번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7인회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니고 또 그 원로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오랫동안 인사조차 제대로 못 드렸어요. 문안 인사조차. 그래서 좀 죄송하죠. 안부도 전하지 못하고 그럴 정도로 별로 그분들이 뭐 어떤 야망을 가지고 저한테 조언하는 일도 없고 또 제가 좀 죄송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있고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대로 그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같이 모여서 그냥 뭐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두 번 초청받아서 가고 그런데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7인회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그분들이 무슨 조언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 회를 만들어서 이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뵌 적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 국민소통과 그리고 검증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초창기에 뭐 고소형 내각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줄 세우기, 챙겨주기 이런 내각으로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새누리당의 선대본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섀도우 캐비넷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박근혜 대선 예비 후보께서 예측 가능한 아까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정책도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투명한 정책을 주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물론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예비 후보지만 앞으로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면 이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중요 부처는 미국처럼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분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한테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직책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을 최고로 잘할 인사가 누굴까? 그게 저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 가족끼리 뭐 하는 이런 그 가게도 아니고 이 일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저는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하고 또 어떤 그 도덕성이나 기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지 않고 또 그 분야에서도 참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분이 있어야 일도 잘 될 뿐 아니라 국민 그 화합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 최고로 잘할 그런 분,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대표 시절에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인사 철학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근데 그 섀도우 캐비넷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뭐 특별하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그 사람을 잘 찾고 어떤 인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잘해줄 건가 하는 거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을 뵐 때나 이럴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책임을 맡게 되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잘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거를 마음속에 두면서 어떤 좋은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어떻게 짜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슬로건을 갖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갖다가 정하셨는데 아까 그 설명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 보상을 받는 그런 나라 하셨는데 정작 박근혜 후보 그 본인의 꿈이 뭔지,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나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박근혜의 꿈이 뭔지 그거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총선 때부터 전국의 삶의 현장들을 다 두루 다니셨는데 직접 만나보시면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분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가볍게 한번 약간 쉬운 기분으로 한번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그때 갈 때는 내가 산업 여군으로서 한번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아주 야심만만한 꿈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을 택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메꾸고 막 이런 격동의 시대에 제 인생의 행로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다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정치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특히 뭐 지난 총선에도 그랬지만 국민들을 뵈면 정말 이렇게 힘들다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내가 저거를 해결해 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정말 저분들이 살만하다 하고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분들의 꿈이 제 꿈이 됐습니다. 쭉 정치를 해오면서.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는 박근혜 개인의 꿈은 요거고 정치인들의 꿈은 요거고 하는 구별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꿈 또 이렇게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다 신명난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건가 그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게 저의 간절한 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의 꿈은 없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에 또 선택을 받으면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이루어냄으로써 국민들께 꼭 보답을 해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제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국민들께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비명에 돌아가셨을 때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도저히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국에서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2번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테러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갔을 적에도 국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과 걱정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또 당이 2번의 위기로 거의 뭐 이제 끝날 문을 닫게 됐을 그때도 정말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이 크시고 분노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가서 호소를 드리고 잘하겠다고 믿어주시라 이렇게 할 때 믿어주셨어요. 그래갖고 당을 제가 국민 덕분에 2번이나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민들께 너무나 큰 빚을 졌고 그 감사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보답해 드리는 길은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이렇게 교육이며 노후 걱정이며 집 걱정이며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이거를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냐.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힘이 드신데 전 반드시 그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은혜 보답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 저도 정치를 한 보람이 있고 나중에도 눈을 감을 수가 있지. 그거를 못하고 한다면 제 정치 인생이 이게 헛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꿈이에요.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이제 뭐 정말 지금도 얼굴이 딱 떠오를 정도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분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감동 인물 찾기를 통해서 이제 지방에 그런 그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산 동래 우체국에 성화라는 분이 계셔요. 집배원으로 계신데 그분 살림도 넉넉치 않은데
무위탁 노인 5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소년 소녀 가장 5명을 또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그래갖고 한 학생의 경우는 생활비도 대주고 또 가방 뭐 저기 이런 옷 뭐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학생이 그 덕분에 이번에 부산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체국에 갔을 때 그 학생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마치 삼촌 조카 같이 그렇게 아주 그 정겨운 따뜻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살만한 곳이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묵묵히 이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이 정치인들이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신다면 연말 본선 무대에서 야권 주자하고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당연히 야권 주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야권 주자분들의 평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또 안철수 후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그분의 정치 철학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정치 철학이 제대로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분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두 분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어느 분이 본선 무대에 오면 제일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안철수 교수님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뭐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또 그분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알려진 게 없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못하고 또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글쎄요 좀 어떻게 그분의 지금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게 뭐냐 하고 말씀 드리려다 보니까 그 가장 어떤 사람이 강조하는 게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야권 후보 전체가 그냥 어떤 현안 또 어떤 그 정책 뭐가 생기면 그 박근혜 때리기로 막 그냥 비판을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들 하시니까 이게 외국에서 볼 적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 박근혜 때리기가 전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하시는 바는 뭐지 하는 게 팍 떠오르질 않아요 지금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저를 보고 뭐 하시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국민들을 이렇게 잘 해드리겠다 하고 준비하신 어떤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좀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제일 두렵거나 쉬운 상대인지. 글쎄 그런 거는 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전략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정원갑 부장, 그 부연 질문인데요. 지난 2월 그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박 대표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유효한지 지금까지도 그걸 한번 제가 부연 설명으로 좀 여쭙고 싶고 경선을 갖고 갈등을 빚은 이제 정몽주 이재용 의원이 지금 경선에 불참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향후 대선을 위해서는 당내 화합, 뭐 보수연대 이런 연대와 그 협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뭐 일각에서는 여러 대선 정책보다도 그런 어떤 비박주자들을 껴안는 모습
이 그림 한 컷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출마라는 거는 그 어떤 개인에 있어서는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 이런 거를 책임지고 해내겠다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의 혼과 모든 거를 던져서 거기에 대한 아주 간절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 의지 이게 있을 때 몸을 던져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주위에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혼자 숙고하고 내가 그걸 다 감당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책임지고 해내겠다 하는 이런 엄청난 고민과 의지 있을 때 결론을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이 뭐라고 할 수 없다.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철수 교수 같은 그분하고는 같이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생각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조심스럽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서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다 같이 가야죠. 같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그분들도 다 나라와 당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같이 함께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께서 그 진두지휘에서 치른 지난 4월 총선 그때 그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 영남에서 강원, 충청으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대권 가도에 힘이 실렸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 보수 정당이 46%, 진보 정당이 아마 46.8%로 진보 정당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대선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한 후보는 결국 대선 본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는 그 수도권 지역 그리고 2030 그 젊은 세대에게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그 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호남을 제외하고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안철수 교수에 비해서 그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그 약점, 이를테면 그 수도권 그리고 2030 세대에게 취약하다는 이 약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지율 확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경선 지금 과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던 정몽준, 이재호 의원 끌어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캠프 내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본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을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불통 이미지도 그래야만 좀 털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유 때문일 텐데 말입니다. 이 두 분의 그 협조를 끌어낼 어떤 보관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이제 갖게 되고 이렇게 이겼지만 실제 이제 그래서 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어느 정도 받았지만 몇 % 부족했다. 이게 이제 득표율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그런 어느 정도 믿음을 주셨지만 국민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런 거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새누리당이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부족한 몇 %,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국민 삶을 챙기는 거 더욱 낮은 자세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또 2030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과 어떤 2030 세대의 젊은층 이런 데에 따로 어떤 그 정책과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이 삶의 문제인데 우리 젊은이들 경우에는 특히 제가 참 미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등록금에다가 뭐 어떤 스펙 쌓기, 학점 관리 또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학교를 졸업을 해도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뭐 주택 마련 문제, 보육 문제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우리 젊은 층을 만나서 이런 진심을 얘기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삶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에 어떤 뭔가 좀 공감대를,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그 진정성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집값이니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 해결을 하는 정책을 내놓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다. 또 그거를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캠프가 따로따로 있지만 이제 본선에 가서 제가 갈 수 있으면은 뭐 당 전체가 하나의 이제 캠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 좀 생각이 다른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그분들도 좀 좋은 역할을, 훌륭한 역할을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 전 부의장이나 정도원 의원처럼 항상 대선이 끝나면 대선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대선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실지, 어떻게 관리할지, 누구한테 담당을 시킬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원금을 이렇게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좌도 열고, 그래서 좀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제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이슈 아까 질문하고 싶었는데 넘어갔습니다. 몇 가지 빠진 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출마 회견문이나 아니면 여러 곳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에서 성장 담론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성장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어찌됐건 야당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을 돌면서 아마도 이 부동산 침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 좀 시각차도 있는 것 같고요. 활성화 대책을 다 강조하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선 DTI 규제 완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후보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장의 중요성은 강조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에 70년대나 60년대나 그때는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가 공업화 그리고 수출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 육성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세계화 시대에 또 산업 구조도 달라져서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고용이나 뭐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고리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게 수출도 지금 중요하지만 내수 산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또 수출도 어떤 노동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그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고부가 가치화하는 이런 걸로 가야 되고, 또 내수도 서비스 산업이 참 문제인데 그것도 굉장히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것도 역시 과학기술이든지 뭐 인적 자본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생산성을 높여서 내수와 그 수출이 좀 그 쌍끌이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그것이 고부가 가치화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육성이라든가 또 인적 자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회적 자본도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법치가 확고하게 쓰고 또 공정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 공정한 그 시장 경제가 성립이 돼야 모든 사람이 신명나게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청년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다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들에게 맞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의 경제 중심으로 해서 뭐 문화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으로, 우리 또 사이버 전사도 많이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정말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M&A 그것도 활성화하고 엔젤 투자도 이렇게 그 좀 활성화되도록 해서 이 벤처나 뭐 이런 창업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복지도 단순히 그냥 소득 보장하고 뭐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 그 복지가 그 자립과 자활을 돕는 쪽으로 해서 그 아주 불가피한 그런 국민 빼고는 모두가 그런 걸 통해서 고용되고 일자리를 갖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된다. 이 법인세, 다른 세금과 달리 이 법인세는 결국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또 다른 나라하고 또 그것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뭐 과거같이 그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뛰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민간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더 민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DTI 규제 완화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DTI 규제 완화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또 이게 금융기관의 뭐 부실로도 이어지고 이런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현안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침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에서 이공계 내지는 기술직 우대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동안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상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현업에서는 여전히 좀 체감하는 데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바로 되려면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냥 물어봤을 때 만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전통 산업하고 디지털, 정보기술을 융합시키는 시도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벤처 붐도 있었고 온라인화도 있었고요. 했지만 여전히 저항 세력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정책적 드라이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나 만족한다. 그게 가장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활동을 과학기술 쪽에 연구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는 좀 자꾸 뭐 이렇게 그 뭐 수주를 한다고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은 이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정말 신명나게. 또 이 연구소의 어떤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또 그 굉장히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공계 출신이 지금은 그 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게 CEO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도 발전을 많이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그 어떤 공공 부분에서부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기 진작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벤처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게 뭐 눈먼 돈이 됐다고 이제 이런 그 비판도 받았는데 그 벤처 1세대나 이런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어떤 멘토 같이 어떤 뭐 펀드도 국가하고 같이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잘 이렇게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벤처인들을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그 벤처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뭐 그 기업 상장까지 가겠다. 굳이 그렇게 가다 중간에서 다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갈 것 없이 이렇게 M&A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좋은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거를 빨리 어떤 팔고서 또 새로운 걸로 갈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엔젤 투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벤처 기업가들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이 이걸 하나의 그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을 해서 그 경우에는 한 번에 성공하는 벤처가 별로 없다 그러거든요. 뭐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그 기술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엔젤 투자자들이 아주 그 미래를 내다보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 성공할 때까지 봐줄 수 있는 이런 환경.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세제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 후보님의 그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포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국민 여러분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두 분 부모님을 잃고 힘들었을 때도 또 당이 두 번이나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또 테러로 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을 때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하늘처럼 여기고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꼭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형식의 오늘 포럼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박근혜 예비 후보님과 언론사 정치부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마련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 초청 편협 포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